네, 이번 시간에는 주로 방사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생활 속의 방사선 나돈과 최근에 이제 후쿠시마 원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주사 3차시인데 2차시로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3차시입니다. 생활 속의 방사선 물질 나돈에 대해서 할 텐데,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과거에 이제 땡땡 그 유명 침대에서 1급 바람 때문에 나돈이 나와서 한참 문제가 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뭐 나돈 포비아라는 말이 만들어질 정도로 이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특정 침대에서 그 기준치의 9배가 넘는 나돈이 나와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1급 발암 물질이 바로 이제 나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원자료가 이거는 조사해 보니까 그 음이온 파우더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침대에 같이 사용했었는데, 기온이 200 베크렐인데 이게 3배가 넘는 620 베크렐의 나돈이 검출됐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음이온이 과도하게 건강에 좋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이제 특히 바닷가라든지 또는 숲이 있는 산림에 갔을 때 이제 이런 것을 했는데, 침대에서도 음이온이 나오면 건강에 굉장히 좋겠다라고 해서 그 광물, 돌이죠, 돌, 모자나이트라는 광석을 침대 그 시트에다 집어넣는 거죠. 그런데 되게 이제 방사선이 우라늄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광석에서 어떤 이제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우라늄이나 토륨들이 있는데, 여기 이런 것들이 이제 분해되면서 1급 발암 물질인 나돈 이런 것들이 이제 검출이 된 것이죠. 실제로 나돈이 어디서 나오냐? 오래된 주택, 그 다음에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공동주택 아파트, 그 다음에 지하수장고, 박물관 같은 데, 미술관, 밀폐된 곳, 지하공간, 지하철역 같은데 환기가 잘 안 되는 곳, 이런 곳에서 이제 나돈이 나온다는 말이죠. 여기 있는 그림은 제가 몇 년 전에 새 집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새로운 아파트로, 그래서 완전히 밀폐를 시켜놓고 나돈을 이렇게 측정해 봤더니 161 베크렐, 142 베크렐. 그 다음에 이제 환기를 시킨다 또는 방마다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환기를 시키면 나돈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기준이 200 베크렐이니까 기준은 넘지 않았지만 굉장히 기분 나쁘죠. 이렇게 나돈이 새로운 집인데도 이것은 건축 재료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이제 건축 재료에도 규제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것이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일어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환경부에서 나돈은 자연 방사능 물질이에요. 앞으로 뒤에서 이제 인공 방사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연 방사능 물질이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아까 주택 같은 건물에서 얼마든지 이런 건축 자재에서 우라늄이 분解되면서 나돈이 나올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과 공존해온 나돈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 방사선에 연간 노출된 양의 50%가 나돈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기체성 방사선. 그래서 이렇게 우라늄이나 토륨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암석 속에 들어있어서 주로 화강석이라든지 대리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방사능 붕괴되면서 라듐이 되고, 이거 또 한 번 붕괴가 되면 라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나온, 땅에서 자주 만드는 방사능 물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그 화강석 분포 지대인데 이제 각 지역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특히 이 나듐이 아까 라돈이 된다고 그랬죠. 많이 분포되고 있는 그 지역의 분포들을 보면 주로 이제 중부지방, 특히 충청도 지방에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다행히 이제 우리 전라도 지방에는 일부가 이렇게 되는데, 특히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분포가 되고 있지 않는데, 일부 지하수에서 이렇게 라돈이 검출된 적이 있는데요. 이런 물들은 그냥 먹으면 안 되고, 그 폭기, 공기를 불어넣어서 라돈을 배출한 다음에 먹어야 되는데, 이제 수돗물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런 지하수를 마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라돈이 나오는 건 가장 중요한 환기를 시키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얼마만큼 분포하고 있는지 알아야지만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조사한 우리나라의 그 라돈이 그 검출된 지역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붉은색은 이거 보면 8,000 피코큐리 이 정도 돼야, 지하수는 좀 단위가 다르죠. 보시면 중부지방에 이렇게 라돈 지하수 중에 그 라돈이 많이 검출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토대로 지금은 지하수에서는 라돈을 의무적으로 이렇게 검사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건축 자재에서도 석고보드라든지 그 다음에 벽돌이라든지 콘크리트 이런 것들을 이제 라돈이 적게 될 수 있도록 그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라돈의 불편한 진실은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1급 발암물질로 이미 폐암을 유발한다, 알파전을 방출한다는 이야기를 뒤에 가서 또 했습니다. 그래서 흡연 인구 다음으로, 흡연이 이 정도 되는데 흡연 인구 다음으로 배출을 많이 한다라는 이제 발표가 있어요. 특히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라돈과 시전 효과가 있어서 훨씬 더 치명적이다 하는 이제 보도도 있습니다. 라돈은 주로 이제 폐에 영향을 많이, 호흡기 질환, 왜냐하면 기체성이기 때문에 주로 호흡기를 통해서 인체에 유입되고, 물에 의한 영향도는 1에서 2%는 좀 낮죠. 그래서 흡연 다음으로 폐암 발생 비율이 높다. 16만 명이 폐암을 일으키는 인원이라면 19,000명 정도가 실내 라돈 위험 때문에 사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국제 암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암을 일으키는 그 중요도에 따라서 1급 발암물질, 그 다음 2A군, 2B군, 3군, 4군 이렇게 나타내지는데, 1군 발암물질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다라고 이제 밝혀진 것들을, 담배, 성면, 옛날에 이제 요즘은 성면을 사용할 수 없게 됐지만, 성면을 현미경을 보면 바늘 모양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바늘 모양으로 보인다 해서 알 수가 있고요. 라돈이나 라듐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암을 일으키는 결과가 인체에 대한 연구에서는 일부 나타나지만 동물에서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게 이 A군이에요. 여기 보시면 야간 근무 교대도 암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 2군은 인체에 대한 것은 일부 나타나지만 동물 실험에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체성이고 라돈은 냄새도 안 나고 무취하기 때문에 소리 없이 조금만 틈이 있어도
여지없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건 뭐 이런 보면 이런 땅의 어떤 틈이라든지 파이프를 통해서 또 이런 그 어떤 그 약간 균이 그 금인에 간 공간으로부터 이렇게 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토양, 흙으로부터 그다음 건물의 갈라진 틈으로 그다음에 실내 공기에서 이제 노출이 돼서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죠. 실내 공기라는 것은 건축 자재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돈이 그 건출되는 어떤 계기들은 여기 이제 한마디로 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죠. 건축물 틈새, 건축물 자체, 그다음에 파이프를 통해서 벽면에 어떤 구멍, 지하수 사용 등 음료수를 설치함으로써 욕실과 주방에서 물을 사용함으로써 이런 데 이제 나돈이 포함되어 있다면 들어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그 새로운 주택의 경우에 새로운 주택보다는 이렇게 이제 오래된 주택들이 그 틈새를 통해서 토양으로부터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박물관의 지하 수장고 같은데 밀폐된 공간들, 그 건축 자재가 이제 그 화강석이라든지 대리석으로만 되어 있는 곳에서는 특히 이런 데는 환기를 잘 하셔야 됩니다. 환기를. 그래서 발생원은 이렇게 토양, 건축 자재, 지하수에서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것들 실내 공기로 유입돼서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가 몸속으로 들어오면 이제 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특히 문제가 겨울철. 왜 그렇겠어요? 겨울철은 환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은 지 오래된 단독주택이 더 위험하다 하는 것이고요. 환기 부족, 그래서 겨울철, 벽면 틈새 오래된 주택 이렇게 특히 화감암 지역에는 이제 더 위험하다 이 말이죠.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는 엄격한 관리로 나돈을 이제 줄이고 있어요. 각 나라별로도 그렇고, 각 나라별로 이런 이제 어떤 기준치를 가지고 세계 나라들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 앞에서 제가 기준이 200베이크리라고 그랬는데, 이제 이 침대에서 문제가 된 뒤로 148베이크리로 이렇게 낮췄어요. 강화를 했죠. 그다음 나돈의 정확한 측정이 우선이다 하는데, 이제 앞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저희 집 측정 결과 보여줬는데 간이 측정기로도 측정 가능합니다. 상표에 이런 게 있는데 나돈아이라는 기계가 있어요. 한참 침대에서 문제가 됐을 때는 각 구청에서도 이제 대여를 해준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각종 장치들 이렇게 별도로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나돈 아이 같은 경우는 불과 이제 한 10분, 20분, 30분만 있으면 출력이 되는 거고 또 다른 방법들은 한 90일까지 3달 동안 이것을 이제 어떤 일정한 장소 설치해서 그 장치를 측정해가지고 기계로 이제 측정을 해보면 그 지역의 어떤 장기간의 나돈의 농도 상태를 이제 평가를 해볼 수 있어요. 이런 것까지도 이제 측정 기계들이 있죠. 정확하게 측정이 돼야지만이 그게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걸 남기는 나돈은 환기예요. 이게 기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환기를 하면 이게 이제 농도가 날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겨울철에 적어도 여러분들이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야 되죠. 이것뿐만 꼭 나돈뿐만 아니라 실내에 있는 이제 각종 벽지라든지 가구에서 나오는 화학 물질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새로운 건물들, 새집 증후군이라고 있잖아요. 포름알데히드라고 눈을 따갑게 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우리 인체에 안 좋은 화학 물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환기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건물 안에 나돈 제거한 방법은 틈새를 두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전문적으로 하면 토양에 나돈 배출 장치를
설치를 해서 이걸 배출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게 측정을 해서 이제 이런 그 라돈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외부 공기를 유입하는 유입 장치도 하나의 수단이다. 요즘 이제 새로 지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열 교환 시스템을 해가지고 외부에서 공기는 들어오고 열은 빠져나가지 않으면서 여기에 이제 헤파 필터, 그러니까 우리 폐에 있는 필터 같은 거, 이런 걸 헤파 필터라고 그러죠. 공기 청정기에도 많이 이런 게 달려 있어요. 헤파 필터가. 근데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여기서 공기가 들어와서 걸려가지고 깨끗한 공기 집어넣고 여기 이제 더러운 공기를 바깥으로 내보내고 이런 장치들을 이용하면은 이제 라돈도 얼마든지 줄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주로 라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방사선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하면서 방사선에 얼마나 노출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공기 중에 라돈에 비해서 약 50%,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33%, 음식물 내에서 12.3%, 우주방사선 8.3%, 이 정도의 이제 노출이 된다 이 말이죠. 되게 방사선 직업 종사자,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엑스선이라든지 뭐 막 이렇게 찍잖아요. 이런데 직업 종사자가 허용된 양이 약 이 정도, 500, 여기 밀리 시버트라고 있는데요. 시버트는 인체, 아까 베크렐은 방사선을 측정하는 어떤 단위값이고, 이 시버트는, 여기 보면 밀리 시버트는 인체에 미치는 노출, 인체에 어떤 이상을 일으키는 노출량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데, 기준이 500인데, 이 종사하는 분들, 약 50 정도 되고, 라돈 침대에서 10시간 취침하면 1.5에서 9.5, 이게 굉장히 노출량은 적죠. 그렇지만 이제, 일시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우리가 엑스선 촬영하면 한 번 촬영하면 다 0.1에서 0.2 정도의 피폭이 된다 이 말이죠.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영광 원전에서 이제 이런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자료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또 인체에 미치는 밀리시버트죠. 인공 방사선에 미치는 영향이 6,000 이렇게 나와 있죠. 6,000 나와 있고, 비행기를 타고 가서 유럽 여행 가면 1회에 0.07 이렇게 나와 있죠. 음식을 설치할 때 0.35, 등산 한번 가면 여기 북알프스를 종주하면 0.026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가설 엑스선 아까 이제 말했죠. 0.3 이 정도. 이렇게 이제 노출이 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평상시에. 방사선은 우리가 이제 자연방사 항상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요. 또 방사선 동위원소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동위원소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질병도 알아낼 수 있는 거고, 또는 큰 댐이라든지 이런 데가 물이 이제 균열이 생겨서 물이 누수가 된가 안 되는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또 어떤 수돗물이나 어떤 용수들이 제대로 이제 생산되고 있는지도 방사선 동위원소 이용하는 곳이 있어요. 물론 이제 건강에 해로우지 않을 정도만 하는 것이고, 방사능 물질 오염될 수 있는 건 핵실험, 또 우라늄 광산, 핵 반응로, 그 다음에 핵 폐기물 저장 시설 이런 것들이, 또 핵의학이라는, 핵의학은 우리 이제 병원에 가면 이용하죠. 암 치료를 한다든지 이럴 때 처리 기술이 굉장히 복잡하고 한번 노출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없어지는 기간, 반감기라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 가기 때문에 건강에 피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서 에너지로 인해서. 그래서 되게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안전한 원자핵인데, 이게 불안전한 원자핵들은 이게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면서 양성자와 중성자 이렇게 나누는데, 전자기파라는 것을 만드는 이게 빠져나가면서 에너지가 폭발한다고 그러거든요.
빠져나가면서 이게 에너지가 폭발하는 이것이 이제 인체에 위험한 거죠. 그래서 그런 종류들을 투과력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줘요. 그랬을 때 그 종류를 이제 우리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렇게 하는데 전리작용이라는 것은 이제 그만큼 알파선이 그 건강에 대한 영향이 더 세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 센 것은 여기 보시면 종이를 투과를 못해요. 종이만 데리고 있어도 막네. 그냥 아까 앞에서 나도는 베타선이라고 하는데 나도는 베타선이라고 그러는데 금속은 뚫지 못하는데 종이나 이런 걸 뚫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감마선은 가장 위험한 건데요. 금속도 다 뚫어버려요. 콘크리트는 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 보면은 이 콘크리트로 만들어놨죠. 지금 이제 후쿠시마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건데 그러면서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조이는 X선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보시면 콘크리트는 뚫지 못하는데 금속까지도 뚫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방사선 노출은 몸밖에 감마선이 위험이 가장 큰 것이죠. 그다음 만약에 근데 이제 투과선이 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제 몸 안에 들어왔을 때는 알파선이 큰 거예요. 알파선이. 나중에 세슘이나 뭐 이런 거 말씀드릴 텐데 이런 것들이 이제 몸 안에 들어오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라도는 알파선으로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요오드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베타선에서 방출해서 인체의 어떤 갑상선 이런 데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제 병원 그 폐수 같은 데 검사해 보면 이 요드의 131 요드가 많이 나와요. 이것이 이제 방사선 치료에 대한 폐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방사선은 앞에서 그림으로 설명했다시피 예를 들면 불완전한 물질의 에너지가 높아서 이것이 이제 이런 것을 불완전한 물질이 방전자라든지 이런 걸 방출하면서 에너지가 많이 분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불완전한 핵들이 시간이 변경하면서 일부러 이렇게 방출되면서 양을 미치는데 이것들을 이제 어떤 세기로 말하면 이게 정성적이라는데 강도를 뜻하고 양이 아마 베크렐 이런 단위는 이제 핵의 양을 의미하는 것이죠. 불완전한 핵의 양을. 뭐 이제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다 이렇게만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방사능 원자력 발전소 후쿠시마 뭐 할 때 이제 베크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아까 앞에서 시버트라는 단어, 밀리 시버트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 이것만 여러분들 확실히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빛이 얼마나 크냐라고 할 때 이제 빛에 방출하는 어떤 능력을 표시할 때 우리가 이렇게 캔델라라는 단위를 이용했어요. 빛의 세기에 의해서. 그래서 근데 우리가 사람이 받아들이는 어떤 빛의 어떤 밝기의 표시를 룩스라고 해요. 룩스로. 실제로 전구가 발생하는 빛의 세기는 캔델라인데 사람이 받아들이는 것은 룩스 또는 뭐 조도라고 하죠. 이런데 방사능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방사능 물질이 내는 어떤 물질의 단위는 베크렐인데 우리 사람이 느끼는 영향을 받는 단위는 시버트라는 거죠. 시버트. 그래서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사선 단위는 1베크렐. 1베크렐은 몇 초당 하나의 핵이 붕괴되는 그런 단위. 그래서 방사능을 발견한 프랑스 베크렐의 이름을 딴 것이다. 그러니까 방사능을 배출하는 어떤 강도의 단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는 시버트다 하는 것이죠. 미리 시버트는 1년 동안 우리 자연적으로 노출한 방사능을 쓸 때에 이제 미리라는 단위를 낮춰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 방사능은 우리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 군데 이용할 수 있어요. 농업의 뭐 품질 개량, 식품 보존, 지하수 조사, 의료 병 진단, 치료, 암 치료 이런 데 사용하고 공업의 측정,
뭐 피파계 검사 아까 제가 이제 뭐 누수가 된가 안 된가 이거 안다고 연구에 이제 식물繊維우리 지금 뭐 많은 코로나 물질 막 만들어내고 그런 추출물들 만들고 할 때 방사능 물질 많이 이용합니다. 또 조사 누가 오염물질을 발생했는가 하는 거, 이런 것 방사능 물질을 조사해서 범죄 수사도 이용할 수 있어요. 미술품이 얼마나 오래된가 진품인가 아닌가 이런 것도 조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분야에 방사능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과거에 우리가 이게 위험한지 몰라가지고 함부로 이제 그 방호복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연구자도 꽤 있었어요.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세슘하고 요오드죠. 과거에 이제 후쿠시마 그 원자력 발전이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매일 뭐 공기 중에 세슘 측정을 했었고 물속에 세슘 요오드 측정을 했었고 날마다 발표를 했죠. 언론 지상에서. 그래서 이게 핵실험이라든지 원전 사고, 인위적인 사고에서 발생되는 그 방사선 물질이 세슘 137. 반감기가 137은 30년이에요. 134는 2년, 30년 동안 이것이 그 세기가 절반으로 줄었는데 30년이 걸린다면 그러니까 인체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고, 방사선 물질이 위험하다는 것은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돌연변이 일어나고 암을 일으키기 때문에 2세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죠. 요오드 아까 갑상선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는데 특히 일본 그 쓰나미를 지진에 의한 쓰나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서 더욱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많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죠. 일본의 쓰나미는 현재도 이제 문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2011년도에 10년대에 일어났죠. 3월 12일 날 지진으로 인해서 쓰나미가 나와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를 이제 완전히 그 침수시킴으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데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위험한 7등급의 원자력 사고예요. 나중에 체르노빌이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이제 사고들이 일어났고 발전기에는 이제 그 뜨거운 열이 나기 때문에 냉각수로 이런 노심이라는 걸 식히는데 이게 다 증발이 돼서 없어져 버리니까 침수가 돼가지고 온도가 1200도까지 상승이 돼서 이걸 이제 식혀줘야 되는데 식히지 못하니까 콘크리트 방호벽을 뚫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사능이 유출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런 오염수들이 있어요. 물의 오염수들. 그 오염수들이 계속 퍼내서 이걸 이제 그 드럼통에 보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부는 계속 희석시켜가지고 바닷물로 희석 바다에 이제 버리게 되는 거죠. 육재 보관은. 이렇게 해서 계속 나가고 필터를 위해서 배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것들을 이제 일본 국가에서 이걸 필터를 해가지고 바다에 버리겠다 이 말이죠. 주로 다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삼중수소인데 일반적으로 수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거의 수소예요. 양성자 하나에 전자를 가지고 있는 수소라고 해요. 전자가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소는 이거예요.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 H 플러스라고 써. 이것은 이제 안정돼서 방사능을 배출하지 않아요. 여기에 중성자 N이 붙은 P가 양성자인데 N이 하나만 붙은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붙은 것을 우리는 중성자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안정돼서 방사능이 방출되지 않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이것들은.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중성자가 이렇게 하나 더 붙는 거예요. 중성자가 두 개가 붙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제 삼중수소라고 해요. 수소 하나에 중성자가 두 개 붙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짝이 안 맞잖아요. 지금 짝이 안 맞아요. 이제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짝이 안 맞아서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붕괴가 된다는 말은 밖으로 이제 에너지가 분출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방사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삼중수소라는 건데, 삼중수소는 물하고 아주 친해요. 물하고. 물에 이제 좀 쉬운 말로 녹아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공기적으로 나왔을 때는 한 10일 이내로 그 반감기가 굉장히 짧아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물이라든지 이렇게 통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우리 이제 세포에 있는 핵 안에는 뭐가 있냐면 유전자가 있어요. DNA가. 유전자가 있어요. DNA. 여기에는 이제 많은, 요즘 뭐 PCR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코로나 유전자 서열 분석하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확진이다 아니다 이거 평가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DNA를 거기에 보면 수많은 염기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들을 순서를 바꿔본다든지 또는 뭐 탈락시키게 해서 암을 일으킨다든지 돌연변이 일으켜요. 이런 이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근데 바다에 버려 누가 피해를 보겠어요? 한국이 피해를 보겠죠.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한 그런 세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지금 이제 해류의 방향대로 한 5년 후에 우리나라 올 텐데 그 방향이 반대로 흘러버리면 1년만 해도 우리나라 제주도나 서해까지 올 수가 있다. 이런 심각한 문제까지 도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원전이 파괴되면서 여기 나온 오염수, 그 삼중수소가 나오게 되면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용하면 좋고, 또는 여기서 이렇게 드럼통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희석을 시켜서 바다로 버리겠다는 거죠. 여기 지금 그 희석수의 하루의 발생량 이런 오염수를 이렇게 이제 해양으로 방류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발표예요. 전문가들 분석해 보니까 지금 여기 있는 것 우리나라에서 지금 후쿠시마 얘기가 있잖아요. 도쿄가 얘기가 있고, 일본 정부에서 이런 8개 현에 있는 우리나라 군단이 없어서 현에 있는 수산물을 우리가 전면 금지 현재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버리게 됐을 때 이런 해류의 영향 때문에 이런 후쿠시마 여기 있는데 이게 빨간게 농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것이 점차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오게 된다면 해류가 이렇게 반대로 흐르게 되면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거죠. 파산한 물질을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냐면, 생물학적으로 아까 앞에 먼지에 노출되고 그 다음에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암이라든지 이런 게 일으키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고, 특히 체르노빌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핵노출 사고, 이것도 이제 그 핵발전소에 문제가 된 것이죠. 이로 인해서 엄청난 양의 이제 그 순간 전력, 정령이 아닌 전력입니다. 1,000톤 가까운 수증기가 폭발해서 현장에서 3명이 사망했고, 사망 숫자 30명, 6개월에 사망한 거예요. 지금 현재도 여기 토양이 어려운데 사용할 수가 없어요. 현재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곳이 이제 체르노빌인데 지금 현재도 오염돼 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 미국의 쓰리마일 서민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인부가 잘못해가지고 운전미숙이 잘못해가지고 냉각수가 유출돼서 30만 명이 대피되는 또 소동이 일어난 이런 이제 사고가 있었고, 이게 이제 7등급 사고죠. 앞에서 후쿠시마도 재단이 그 심각한 7단계의 사고가 있는데, 심각한 사고에 해당된다. 체르노빌이 첫 번째고, 간단한 사고들이 뭐 1, 2단계 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이제 뭐 캐나다에서 또는 이 영국에서, 일본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일어났던 사고들에 대한 어떤 기록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라돈을, 침대에서 나온 라돈을 비교를 해서 특히 우리 실내에 라돈이 공기가 많이 오염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걸 저감하기 위해서는 특히 폐암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그 환기를 많이 해야 되고, 집을 이제 가급적이면 그 암석으로 된 집보다는 이제 그 라돈 적게 나오는 건축자들을 이용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후쿠시마 원전을
이용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방사선 단위라든지 자연 상황에서 우리가 방사선을 얼마나 보존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후쿠시마 이 그린피스가 현재 이제 후쿠시마에 대한 문제가 한국에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지금 이제 중국과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크게 동조를 안 하고 있어서 자기 나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이제 바다는 공유되어 있잖아요. 언젠가는 세계 전체적으로 문제가 돼요. 일본이 이제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방사선 문제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